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부모님께 은혜를 받기만 하고 산 40대 남자입니다. 낳아주신 은혜, 키워주신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은혜 등등. 전 부모님께 아무리 효도를 해도 갚아지지 않을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후회가 되는 건 그런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도 해드리기 전 너무 빨리 두 분을 떠나보내야 했다는 거죠. 하지만 두 분은 멀리 떠나신 후에도 절 지켜주셨는데요. 그런 부모님과 이야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제가 평생 감사해하며 살아온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가 아니셨습니다. 제 친모란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고 가정을 돌보지도 않던 사람이었죠. 김씨, 아들내미 요새 자주 데리고 오네. 아무리 대기실에 둔다고 해도 여긴 위험해. 그 어린애 공사 현장에 들락거리게 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집에 없어서요. 유치원도 지금 방학이고 자주 애를 봐주시던 애 친구 집도 오늘 어디 놀러 갔더라고요. 재현아, 아빠 일하고 올 테니까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야 돼. 알았지? 밖으로 나오면 위험해. 아버진 공사 현장에서 일하셨는데요. 주부이던 어머니가 툭 하면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여행 간다면 외박까지 했기에 저를 보살피기까지 하셔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땐 주변에 사정사정하며 절 부탁하셨고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땐 선생님들께 제발 절 몇 시간만 더 맡아달라고 애원하셨죠. 그리고 그 어느 것에도 절 부탁할 수 없었을 땐 아예 절 일터에 데려가 인부와 직원들이 쓰던 컨테이너 대기실에 넣어두시기도 했어요.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는 하루가 멀다고 다투셨습니다. 아버진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런 어머니를 참고 사셨던 거죠. 저 또한 어린아이였지만 자연스레 아버지를 힘들게 만들던 어머니가 믿고 싫어져 갔어요. 그렇게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도 않았던 어머니는 제가 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런 심근경색이 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아버진 혼자 절 키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께 주위에서 계속 재혼을 권하더군요.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시던 아버지 친구분들이 아직 어렸던 절 흘끔대며 자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네가 죽은 네 전처 때문에 여자에 질린 건 알지만 재현이도 더 늦기 전에 엄마 정이 뭔진 알아야 하지 않겠냐. 엄마 정 같은 거 필요 없어. 내가 2배로 다 줄 수 있어. 부모 정 같은 건. 그거야 네 입장이고 엄연히 아빠랑 엄만 달러. 그리고 너도 임마 네 꼬락서니 좀 봐라. 나가서 일하랴 혼자 해보랴 집안일 하랴. 네 몸 돌볼 센 있냐? 부모님도 형제도 없는 너한텐 너랑 같이 인생을 살아가줄 좋은 짝이 필요해. 결국 아버진 주변의 성화에 못 이겨 맞선을 몇 번 보러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12살 때 새로운 저희 가족이 된 사람이 바로 절 사랑으로 키워주신 새어머니였어요. 재현아 안녕? 너 너무 멋지게 생겼다. 난 전부터 아들을 꼭 갖고 싶었는데 내가 이제 네 엄마야. 엄마랑 악수 한번 할까? 엄마는 무슨 아줌마 나 알아요? 새어머니는 제게 처음부터 친근하게 다가오셨는데요. 솔직히 전 제가 너무 반갑다던 어머니의 말을 믿지도 않았고 전혀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12의 어린아이였지만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저는 철이 일찍 든 편이었는데요. 침몰한 사람 때문에 어머니란 존재에 대한 신뢰가 아예 없었거든요. 게다가 같은 학교 친구 녀석 중 괴물한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던 녀석이 있어 기본적으로 반감이 가득했었고요. 아버진 처음부터 삐딱하게 나가던 절 꾸짖으셨어요. 김재현, 너 그게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예의 없이 굴라고 가르쳤어? 얼른 정중하게 인사드리지 못해? 이제 네 어머니 되실 분이야. 아버지한테 혼나고 싶어? 내가 너무 급했나 보다. 처음부터 엄마라는 말이 잘 안 나오지? 엄만, 그러니까 아줌만 기다릴 수 있으니까 우리 천천히 친해지자.
아버진 제게 항상 다정했지만 예의범절에 엄격하셨습니다. 좋아하던 아버지에게 혼이 나니 순간 너무 서럽더라고요. 기가 주고 어머니께 사과드렸더니 어머니는 웃으며 절 이해해 주시더군요. 하지만 전 어린 마음에 괜히 그런 어머니가 더 얄미워 보였어요. 그 이후 어머니는 저와 가까워지려 노력하셨지만 전 그럴수록 더 반항심이 들었습니다. 재현아, 아침 먹고 가. 싫어요. 전 빵 먹을 건데요. 그래. 아줌마가 찌개랑 계란말이랑 맛있게 해놨는데. 누가 해달래요? 너 이놈 김재현. 너 엄마한테 자꾸 말 삐딱하게 할래? 어딜 다 큰 녀석이 건들거려. 너 이리 와. 제가 뭐요? 전 뭐 아침으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요. 아버지 왜 맨날 저 아줌마 편만 들어요. 아들은 전데요. 뭐야? 근데 이 녀석이 이젠 아빠한테까지 말대꾸를 해? 너 아침부터 진짜 혼나볼래? 여보, 그러지 마. 내가 재현이한테 뭐 먹고 싶은지 먼저 물어봤어 했는데 내가 실수한 거야. 애 의견이 먼저지. 재현아, 얼른 아버지께 죄송합니다 하고 학교 가. 늦겠다. 어머닌 절 위해 정성스럽게 옷을 다려주고 밥을 차려주셨는데요. 그럴수록 전 삐딱하게 굴었습니다. 아버진 그런 절 혼내셨는데 꼭 아버지 사랑을 뺏긴 것 같아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전 미운 12살에 때이른 사춘기까지 겹쳤던 거예요. 제겐 아버지뿐이었는데 아버진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닌 그런 절 감사하셨지만 자꾸만 제 미움은 어머니를 향했죠. 그런 어머닌 재혼을 하며 저보다 3살 어렸던 여동생을 데리고 오셨는데 저는 그런 동생도 정말 싫었습니다. 오빠, 나 과자 먹고 싶어. 나랑 같이 슈퍼 가주면 안 돼? 야, 친한 척 하지 마. 내가 창피하게 너랑 왜 나가? 먹고 싶으면 너네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 제 동생은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탔고 말도 조금 느렸어요. 동생은 경직성 뇌성마비를 앓고 있어 다리가 경직되고 말도 빨리 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지능은 정상이었고 상체도 자유로웠기에 동생은 스스로 휠체어를 밀며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거린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을 수도 있었죠. 다행히 저희가 살고 있던 지방광역시엔 집에서 좀 멀긴 했어도 특수학교가 있어 동생은 통학버스를 타고 특수학교에 다녔었는데요. 가뜩이나 다 마음에 안 들던 때였으니 저는 그런 동생도 좋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어린 마음에 그런 동생이 창피하더라고요. 오빠, 무슨 게임 해? 나도 해보면 안 돼? 저리 가. 너 왜 자꾸 나한테 오빠라고 해? 난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거든? 그럼 오빠를 오빠라고 하지 뭐라고 해. 난 오빠랑 친해지고 싶은데. 그런데 제 동생은 자신을 밀어내던 제게 자꾸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대체 제가 왜 좋냐고 물어봤는데 동생이 제게 이러는 겁니다. 엄마가 그랬어. 오빠는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아빠는 엄마랑 날 가족으로 받아준 고마운 분이니까 난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오빠도 좋아. 근데 오빠는 나 안 좋아해도 괜찮아. 내가 오빠를 2배로 좋아하면 되지 뭐. 나도 나처럼 다리도 못 쓰고 말도 느린 앤 창피할 것 같아. 야, 네가 몸이 그런 게 네 잘못이냐? 난 네가 그래서 싫은 거 아니거든? 그때가 제가 고작 13, 동생이 10살 때였습니다. 그 어린애가 얼마나 생각이 성숙하면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엄청난 부끄러움이 몰려왔어요. 몸이 불편하다고 무시했지만 실은 동생이 저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나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게다가 아버지가 절 제일 사랑한다고 했다는 그 말에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괜한 원망이 조금 옅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동생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동생의 휠체어를 직접 밀고 집 밖으로 나가 산책을 시켜주기도 하고 과자를 사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반항심은 좀처럼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재현아, 우리 수진이한테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 애가 요즘 너무 좋은지 눈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네 이야기만 한다니까. 재현아, 우리 수진이를 동생으로 받아들여준 것처럼 아줌마도 이제 엄마라고 불러주면 안 될까? 전 수진이가 착해서 좋아하는 거지. 아줌마 딸이라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때 전 여전히 엄마라는 존재를 불신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어머니 중엔 분명 좋은 분들이 더 많으셨거든요. 근데 저에겐 제 친모라는 사람과 제 친구 녀석의 계모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제게 잘해준다고 해도 분명 속내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게다가 아버지까지 계속 어머니 편을 들며 절 혼내셨으니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까지 다 어머니를 향한 원망으로 돌려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전 중학교에 올라갔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린 건 아니었지만 괜히 집도 더 안 들어가고 집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됐어요. 동생과 둘이 있을 때만 그나마 조금 대화하는 정도였죠. 어머닌 그런 절 보며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셨어요. 어머니는 어떻게든 절 감싸려고 하셨는데요. 아버진 그런 절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아버진 절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당연히 속으론 피눈물을 삼키셨겠죠. 나중에야 그런 아버지의 큰 사랑을 알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엔 더더욱 반항심만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재현아, 재현인 아줌마가 왜 그렇게 싫어?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 방에 들어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쯤 저도 실은 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행동하든 저를 아껴주던 좋은 분이었고 어머니를 밀어내던 제 행동은 철없는 반항심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갑자기 어머니에게 친한 척하는 것도 사춘기 철없는 자존심이 쉽지 않았기에 저는 계속 삐딱하게 굴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어머니는 책상 앞에 앉아있던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재현아, 아줌마 말이야. 네가 아무리 아줌마를 밀어낸다고 해도 재현이 널 많이 사랑하고 있어. 네가 엄마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아줌마라고 말하고 있지만 넌 이미 내 아들이야. 있지? 아줌만 전에 아주 힘든 삶을 살았거든.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딸인 수진이마저 장애인으로 낳았다고. 내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날 사람 취급도 안 했어. 내가 보육원 출신이니까 더 날 무시했던 거야. 그때 어머니의 과거를 처음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같은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집안에서 아주 힘들게 사셨다더군요. 하지만 갈 곳이 없던 어머니는 혼자 동생을 돌보며 버티셨다고 해요. 그러다 결국 바람이 났던 전 남편에 의해 그 집에서 소박을 맞으셨던 거죠. 그 뒤엔 식당에서 일하면서 딸린 골방에서 수진이랑 둘이 정말 힘들게 살았어. 그러다 날 좋게 봐주신 사장어른 덕에 네 아버지를 만나게 됐던 거야. 툭하면 고장나던 녹슨 휠체어 대신 우리 수진이한테 새 휠체어를 사주던 네 아버지에게 얼마나 고맙던지. 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서로 남다른 아픔이 있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적어도 우리 애들은 더 행복하게 키울 수 있지 않겠냐고. 나랑 우리 수진이 생긴 내가 몸이 불편한 수진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자기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재현이 너한테 제발 좋은 엄마만 되어달라고 부탁했어. 저희 아버지가 정말 그러셨어요? 그럼 재현아, 부모가 된다는 건 나 자신보다 중요한 우선순위가 생긴다는 거야. 바로 내 자식 말이야. 네 아버진 재현이 널 위해서 계속 야단치시는 거야. 날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나도 사실은 장애 있는 새 동생을 잘 챙겨주는 재현이 네가 정말 착하고 좋은 애인 걸 알고 있어. 나한테 그러는 것도
내가 진짜 미워서가 아니라 서툴러서 그렇다는 것도. 아버지에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가장 중요했었단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어머니 마음이 약해진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재현아, 아줌만 나랑 우리 수진이한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네 아버지가 은인과도 같아. 그래서 그 아들인 재현이 너도 정말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면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니까. 재현아, 아줌만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있어. 그러니까 아줌마한테 이 이상 멀어지지만 말아주라. 어? 내가 널 더 잘 보살피고 챙겨줄 수 있게만 해줘. 그럼 아줌마가 더는 안 보챌게. 전 아줌마가 싫은 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저 때문에 혹시 상처받으셨다면 죄송해요. 어머니 어렵게 꺼낸 진심에 결국 전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 생각만 하며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었는데 대체 어머니의 사랑은 얼마나 큰 건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어머닌 돌연 눈물을 터뜨린 절 보며 당황해 절 꼭 안아주셨죠. 어머니 모르시겠지만 그날 전 드디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전 처음으로 어머니란 존재의 품 안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 뒤 전 더 이상 철부지처럼 제 자존심 세우길 그만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진 두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재현아, 지금 나한테 어머니라고 한 거 맞아? 한 번만 다시 말해줄래? 어? 아, 뭘 또 말하라고 하세요. 어머니라고 한 거 맞는데. 저 그동안 제가 너무 삐딱하게 굴어서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아이고, 우리 아들 기특하다, 기특해. 여보, 드디어 당신 정성이 애한테 통한 거야. 우리 드디어 오늘 진짜 가족이 된 거라고. 재현이 이 녀석, 아버진 우리 아들 믿고 있었다. 결국엔 네가 네 엄마한테 마음 열어줄 거라고 믿었어. 고마워, 재현아. 아줌마가, 아니, 엄마가 앞으로 정말 더 잘할게. 우리 오늘 외식하자. 아, 여보, 방금 된장찌개 끓이고 있었잖아. 지금 된장찌개가 대수야. 오늘은 나한테 역사적인 날이란 말이야. 우리 삼겹살, 아니, 소고기 먹으러 가자. 내가 비상금 모아둔 거 있어. 우와, 우리 오빠 덕분에 소고기 먹는다. 오빠 최고. 그날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생각보다 더 기뻐하셔서요. 그래도 내심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계속 세우던 날을 더 이상 억지로 세우지 않아도 됐었으니까요. 그날 저희 가족은 그렇게 넉넉지도 않은 살림에 소고기 파티까지 하며 진짜 가족이 된 날을 축하했죠. 그때부터 저희 집엔 늘 화목함이 흘러넘쳤어요. 전 그동안 속썩인 일을 만회하겠다며 공부도 열심히 했고 부모님을 도와 동생도 열심히 돌봤죠. 어머니, 수진이 다리 제가 주물러 줄게요.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전 가족끼리 외출할 때마다 동생의 휠체어를 직접 밀어주었고 매일 저녁 어머니가 동생에게 해주시던 다리 마사지도 직접 도맡았습니다. 아버진 어머니와 동생과 잘 지내던 절 보면 하루의 고단함이 다 풀리는 것 같다고 좋아하셨죠. 어머니 제가 18살이 됐던 해부턴 웬만큼은 혼자 있을 수 있던 동생 덕에 반찬 가게를 차려 운영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전 종종 그런 어머니 가게에 찾아가 일손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동생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며 성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자라며 알게 된 건 제 동생은 비록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보다 똑똑하고 삶에 대한 의지도 강한 애였다는 겁니다. 동생은 언제까지나 가족들에게 짐이 될 수는 없다며 평범한 사람들처럼 일반 대학엔 가지 못해도 사이버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부모님은 그런 동생을 기특하게 여겨 등록금을 다 내주셨죠.
하지만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었기에 동생과 달리 전 학자금 대출도 많이 받으며 대학을 다녀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제게 많이 미안해하셨어요. 에이, 아니에요. 학교에 저 같은 친구도 많아요. 전 진짜 괜찮아요. 수진인 저처럼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기 힘드니까 당연히 두 분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전 결코 부모님이 저와 동생을 차별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학교가 멀었던 절 위해 자취방 보증금을 내주시고 월세도 다 감당해 주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늘 주지 못한 것만 생각하며 미안해하시던 부모님을 위해 얼른 번듯한 직장인이 되어 두 분의 짐을 덜어드리고 동생에게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죠. 그런데 시간은 너무도 잔인하더군요. 제가 직장인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영영 우리 곁을 떠나셨거든요. 제가 25살 때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오빠, 얼른 병원으로 와. 아빠가, 아빠가. 학교 수업을 받고 자취방으로 돌아가던 길에 동생의 전화를 받은 전 기절할 뻔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진 현장의 고층에서 일하다 그만 뇌출혈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그때 서 계셨던 곳이 위험하고 허술한 난간 옆이었다더라고요. 아버진 그만 그 높은 곳에서 추락했고 급히 응급실로 옮겨지셨던 거죠. 어머니, 아버지는요? 아버지는요? 전 머리가 까마득해진 채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진 수술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숨을 거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닌 절 붙잡고 오열하며 자책하셨죠. 네 아버지가 어제 오늘 계속 두통이 있다고 약을 먹었었는데 병원에라도 가보라고 할 걸 그랬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여보, 내가 미안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이건 사고예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고요. 대체 왜 아버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왜? 그렇게 망연자실한 채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전 한동안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와 동생 옆에 붙어 있었죠. 동생도 동생이지만 어머니가 걱정됐거든요. 어머니, 이거 좀 드시고 더 주무세요. 아니다. 엄마 그냥 좀 더 잘게. 재현이 너랑 수진이 둘이 먹으렴. 어머니 식음을 전폐하고 최소한의 끼니만 드시며 누워 계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슬픔은 딱 일주일이었답니다. 어머닌 그 일주일 뒤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절 향해 말씀하시더군요. 산 사람은 살자. 내가 너희를 챙겼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못난 모습을 보였구나. 엄마도 오늘부터 다시 가게 문 열 거니까 너도 학교로 돌아가거라. 가게를 여신다고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안 괜찮은 것도 뭐야. 옛날에 먹고 살려고 상치른 날도 나가서 농산일하는 사람이 수두룩했다. 일주일이면 충분해. 하지만 엄마 말 들어. 재현아, 평생 네 아버지가 너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알지? 네가 진짜 네 아버지 생각한다면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이 뭐겠니? 공부야. 적어도 힘들게 낸 학비 아깝지 않게 열심히 공부해. 그러다 보면 슬픔도 많이 사라지고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될 거야. 슬픔에 젖어 있는 것도 좋지만 네가 의연한 모습 보이는 게 네 아버지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다. 오빠, 엄마 말씀대로 해. 엄만 내가 잘 돌봐드릴게. 결국 전 어머니의 단호함에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그때 그런 어머니의 단호함이 아니었다면 저는 등록금까지 다 냈던 그 학기를 그냥 날리고 그 다음 학기마저 휴학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죽음은 그만큼 제게도 큰 좌절을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도 그렇게 꿋꿋하신 마당에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 억지로 학교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 뒤 전 억지로 공부에 집중하며
어머니와 동생을 챙기기 위해 본가도 자주 왕래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정말 슬픔이 많이 옅어져 가더라고요. 결국 제가 빠르게 일상을 찾을 수 있었던 건 다 어머니 덕분이었죠. 그렇게 우리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던 어머니는 실은 누구보다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여보, 여보 왜 나만 두고 갔어? 전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본가 근처로 하며 다시 본가로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와 달리 때때로 어머니께서 몰래 흐느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답니다. 동생도 저도 그런 어머니 울음소리를 거실에서 들으며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방문을 열지도 못한 채 침울하게 서성인 적이 여러 날이었죠. 그럴 때마다 우리 남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슬픔을 견뎌내곤 했어요. 그런 큰 불행을 뒤로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동생은 사이버대를 졸업한 후 독학과 인터넷 강의로 코딩에 대해 배우는 듯 하더군요. 나 개발자가 되고 싶어, 오빠. 개발자라는 꿈을 가지게 된 동생은 거의 몇 달 동안 열정페이에 가까운 보수를 받으며 작은 외주들을 맡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동생은 불평 한마디 없이 이러더라고요. 이게 다 미래를 위한 양분이 되는 거 아니겠어? 두고 봐, 오빠. 최소한 내 밥벌이는 하면서 가족들에게 짐이 되진 않을 테니까. 그렇게 경험을 쌓던 동생은 마침내 제법 보수다운 보수를 받으며 본격적인 프리랜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젠 한 사람 몫을 하며 살아가는 진짜 개발자가 되었던 거죠. 아버지께서 이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싶어 전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어요. 오빠, 진짜 고마워. 오빠 덕분에 나 한결 자유로워진 것 같아. 동생은 당시 제가 사줬던 전동 휠체어를 타고 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혼자 외출이나 이동도 할 수 있었어요.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정말 자립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동생은 홀로서기에 성공했던 겁니다. 그랬기에 전 무거운 마음을 조금 덜고 나이 30엔 결혼도 할 수 있었죠. 아내와 전 아주 특별한 만남이 인연으로 이어진 케이스였어요. 아내의 동생인 처제는 제 동생처럼 하반신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처제는 제 동생보다 한 살이 어렸는데 제 동생처럼 뇌성마비 환자는 아니었어요. 원래 건강했던 처제는 23살 때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와 전 공통점을 가진 동생들 덕에 인연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정아입니다. 동생 덕에 이런 모임도 알게 됐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전 대학생 때부터 복지관을 통해 저희 지역에 있던 장애인 형제 자매 모임에 나갔습니다. 비슷한 고충과 아픔을 지닌 모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봉사도 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었죠. 그곳에선 공감과 위로 그리고 선행이 만연했을 뿐 아니라 복지나 재활치료, 보조기기 등에 의한 정보도 빠르게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27살 때부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동갑내기 아내를 만났던 겁니다. 아내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우린 서로 호감을 가지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다 연인이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됐죠. 우리의 결혼을 양가 식구들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제가 나가던 모임에서 열린 가족 행사를 통해 이미 몇 번 만난 적이 있던 동생과 처제는 서로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된 뒤였기에 더더욱 쌍술 들고 환영하더라고요. 우와, 오빠가 정아 언니랑 진짜 부부가 되다니 감동의 도가니야. 정아 언니 진짜 착하잖아. 미나랑 내가 사돈지간이 되다니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처제는 뒤늦게 얻게 된 장애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고 제 동생처럼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게임이라든지 서로 취미도 잘 맞았기에 두 사람은 금세 자매처럼 친해졌던 거예요. 동생들끼리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결혼 후 아내는 처제를 대하듯 제 동생도 친동생처럼 여겨줬습니다. 게다가 저희 어머니에게도
효부 노릇을 톡톡히 해줬고요. 어? 멸치볶음에서 익숙한 맛이 나는데 당신도 어머니 가게 다녀왔어? 어, 어머님 덕에 애들도 편히 보고 나도 어머님 일손 좀 거들어드리고 왔지. 어머님 좀 쉬시라고. 반찬 다 만드시고 나선 내가 장사도 몇 시간 해드렸어. 애들 보는 것도 힘들 텐데 우리 어머니까지 챙겨줘서 고마워. 에이, 아니야. 내가 어머니 보고 싶어서 일부러 가는 건데 뭘. 친아들도 아닌 당신을 친자식보다 더 친자식처럼 키워주신 분이잖아. 당연히 내가 더 잘해야지. 저희 어머니께 정말 싹싹했던 아는 연년생 아들 둘을 낳은 뒤 한동안 주부로 지냈을 땐 더더욱 저희 어머니께 신경을 써주더군요. 어머니 혼자 외로우실 거라며 애들 데리고 어머니 가게에도 놀러도 가고 집에 찾아가더라고요. 가서 제 동생에게 간식거리도 챙겨주던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가씨를 챙겨주면 어머님도 좀 더 편하실 거야. 우리 부모님은 두 분이 함께시지만 어머님은 혼자시잖아. 아무리 아가씨가 혼자 다 잘한다고 해도 분명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머님 혼자서 얼마나 힘드시겠어. 전 정말 아내복이 많구나 싶더라고요. 당연히 제 동생도 동생이지만 어머니는 아내를 정말 예뻐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전화 드릴 때보다 아내가 전화를 드릴 때가 목소리도 더 밝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아내 폰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아주 밝게 전화를 받으시더니 제 목소리를 듣곤 좀 실망까지 하시지 않겠어요? 어머니, 언제니 아들이 최고라고 하셨잖아요. 너무 대놓고 실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니야, 실망은. 저번에 에이미가 내가 좋아할 거라고 추천해준 영화를 봤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수진인 재미없다고 보다가 방에 들어갔는데 역시 에이미가 내 마음을 잘 알아준다니까. 걔는 어쩜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들어갔다 나온 애 같니. 그 영화 얘기해주려고 좀 들떴던 거지 뭐. 근데 에이미 옆에 없니? 있으면 좀 바꿔봐. 어? 저 아직 용건도 안 꺼냈어요, 어머니. 아유, 아들 서러워서 살겠어요, 이거. 장난스럽게 불만을 늘어놓긴 했지만 아내 어머니가 잘 지내는 모습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 아내에게 고마운 만큼 저도 처가에 사위 노릇을 잘하려고 노력했죠. 딸밖에 없는 처가의 아들이 되어드리겠다는 마음으로요. 병원 예약하셨다고요? 아이, 사위 뒀다가 뭐 하시려고요? 예약은 언제 하셨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 일이야 하루 휴가 내면 되죠. 두 분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음엔 그냥 복잡한 예약 같은 거 그냥 저 시키세요. 전 언제든 준비된 사위입니다. 다들 아들 하나 있으면 그렇게 든든하다더니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겠네.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 우리 사이가 최고라니까. 그래, 뭐 먹고 싶어? 저녁에 김서방 좋아하는 건 다 해줄 테니까. 그럼 장모님표 갈치조림이요. 저번에 해주신 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생선조림은 아무도 장모님 손맛을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한 나날이 계속됐지만 그렇다고 마냥 행복이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는 결혼한 지 5년 뒤부터 슬슬 새로운 직장을 알아봤어요. 아무리 지방이라고 해도 집값이 싼 편은 아니었기에 결혼할 때 받은 집 대출금도 갚아야 했고 고물가 시대에 제 외벌이로 애들까지 둘 키우는 일은 너무 빠듯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이 아니어서인지 애가 둘이나 있는 아내를 채용하겠다는 회사가 영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모아둔 돈도 다 떨어졌고 벌써 대출도 두 번째야. 미안해 여보. 내가 빨리 취직을 해야 하는데. 당신이 왜 미안해. 내 애들 낳아주느라 직장 그만둘 수밖에 없던 거잖아. 오히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미안하지. 걱정 마. 대출금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갚을 수 있어. 설상가상 저희 작은 아들이 거의 몇 달 동안 큰 병을 앓았기에 우린 대출까지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 모자란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던 거죠. 그래도 아이도 서서히 건강해졌고 언젠간 상황이 나아질 거라 믿고 버티던 와중
더 상상 초월인 불행이 찾아오더군요. 결혼한 지 6년이 지났던 어느 날, 전 동생에게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 엄마가, 엄마가. 경찰? 어머니가 왜? 울지만 말고 빨리 말해봐. 엄마가 돌아가셨대. 교통사고가 났대. 어떻게 오빠? 뭐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순간 전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오래전 어느 날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전해줬을 때처럼 이번엔 어머니의 비보를 전해주었던 거예요. 경악한 전 아내와 함께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절 기다리고 있던 건 절규하던 동생과 이미 싸늘해진 어머니의 주검뿐이었죠.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더군요. 그날 어머님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퇴근하셨다고 해요. 어머닌 평소 다니던 길목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건너고 계셨는데 그곳엔 신호등이 없었거든요. 유동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차를 운전한 지 2주밖에 안 됐던 가해자가 미숙한 솜씨로 차를 몰다 그만 어머니를 못 보고 사고를 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해자는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던 여자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그 여자는 뒤늦게 어머니 빈소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면 다야? 아무리 밤중이었다고 해도 가로등도 다 있는 데서 어떻게 길 건너던 사람을 못 봐? 어? 아무리 초보 운전이었다고 해도 어떻게 거기서 악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밟냐고. 우리 어머니 살려내. 살려내. 네 목숨하고 바꿔서도 살려내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제값 치르면서 살겠습니다. 무슨 벌이든 달게 받을게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저희 딸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가 평생 같이 치르면서 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 그 여자가 너무 저주스러웠습니다. 가해자는 제가 집어던진 물건들을 맞으면서도 꿇은 무릎을 펴지도 않고 계속 용서를 빌었죠. 함께 온 그 여자의 부모님도 그 여자 앞에 함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발인 날까지도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이깟 돈이 아무 위로도 되지 않을 거라 압니다. 그래도 제발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위로금, 아니 사죄금입니다. 저희 딸 위해 합의를 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희도 저희 딸도 합의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제가 용서를 바랄 수가 있겠어요. 저 합의 같은 건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주어지는 벌 다 달게 받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이렇게라도 더 사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 보내드린 뒤 그들은 또 저와 동생을 찾아와 사죄금이라는 돈까지 건네더군요. 당연히 그 돈은 받지 않았지만 합의도 바라지 않는다는 그들의 오열에 저와 동생의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너무 괴로웠지만 저와 동생은 결국 그 여자를 선처해주기로 했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었고 그 여자의 부모님까지 진심으로 용서를 빌며 아예 선처까지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죗값을 치르겠다는 그들의 각오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던 거죠. 정말 됐습니다. 어머니도 안 계신데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뭐 하겠어요. 선처는 이미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만 돌아가세요. 제발요. 이거라도 드리지 못하면 저는 평생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제발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제 마음 좀 받아주세요. 그 여잔 저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저희가 끝까지 거절하려 했던 사죄금까지 애원 끝에 전달하더라고요. 동생과 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으로 망설이다 결국 그 돈을 받았죠. 그렇게 우리의 선처를 받은 결과 그 여잔 과실치사로 집행유예 선고받았습니다. 아무리 반성하고 선처를 받았다곤 하나 사망사건이었기에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뒤 그 여잔
지금까지도 어머니 기일쯤엔 저에게 문자를 보내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장을 다니며 제대로 치르지 못한 죗값을 치르기 위해 봉사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운전된 잡지도 않고요. 그런 진심 어린 참회에 저도 동생도 이젠 그 여자를 용서한 채 그냥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은 감정을 정리하고 미래를 살아갔지만 어머닌 다신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어머니, 이런 상황에 전 제 입속만 챙기게 돼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오빠. 엄만 우릴 걱정해서 끝까지 이런 걸 준비해 두셨던 거잖아. 이게 무슨 입속을 챙기는 거야. 오빠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 속상해 하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전 어머니 죽음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좀 벗어날 수 있었어요. 가해자 측에서 받은 보험료와 사죄금도 있었지만 어머니 앞으로도 보험금이 나왔거든요. 당시 어머니는 자식들 모르게 종신보험을 3년째 들고 계셨더라고요. 그 수익자를 저로 지정해 놓으셨던 걸 보니 어머님 평소에도 자식들의 앞날을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전 어려운 처지를 벗어났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떨칠 수가 없었죠. 전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해 생긴 돈 전부를 동생과 반씩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저도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났고 동생도 어머니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두터워지게 됐죠.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들을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낸 저와 동생만큼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어머니와 쌓인 유대 관계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그런 아낸 제게 먼저 제 동생을 데리고 살자고 말해주더라고요. 어머님이 남겨주신 돈, 우리 그걸로 앞으로는 아가씨 챙기면서 살자. 그게 진짜 어머니께 감사함을 갚는 일이잖아. 아예 이 집 팔고 2층짜리 주택 하나 사자. 그래서 1층은 아가씨랑 애들 쓰라고 하고 우린 2층에 안방 꾸미면 되잖아. 아예 이사하기 전에 내부도 싹 리모델링하고 아가씨 지내기 수월하게 싹 다 개조하면 아가씨도 편할 거야. 그런 아내의 말에 눈물이 다 나더군요. 너무 고마워서요. 실은 저도 혼자 남을 동생이 너무 걱정됐거든요. 동생은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말하긴 했지만 어떻게 다리 불편한 동생을 혼자 둔답니까? 그렇게 아내와 상의한 후 동생에게 말했더니 동생도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고마워요, 새언니. 저 절대 폐 안 끼치고 살게요. 저 혼자서 웬만하면 밥도 해 먹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빠에 이어서 엄마까지 잃고 나니까 너무 허전하고 쓸쓸해서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우린 단독주택을 매입하고 동생이 수월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내부도 싹 다 개조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동생은 기어코 어머니가 남기신 돈을 집값과 리모델링 비용에 보태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그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집 기운이 좋은 모양이더군요. 그 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돼 아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취업에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드린 뒤 저와 아는 동생을 보살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 뒤쯤 저는 참 불가사의한 일을 겪게 됐어요. 여보, 당신 그 몸으로 벌초 갈 수 있겠어? 가야지. 몸살인가? 약 먹고 조금만 더 자면 괜찮아질 거야. 전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자주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뵙고 추석 전엔 벌초도 꾸준히 했었어요. 전 그 해에도 추석 몇 주 전 벌초를 하러 갈 예정이었죠. 저는 벌초 당일 새벽같이 일어나 벌초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 몸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도 가야지 싶어 저는 약을 먹고 2~3시간만 더 잠을 청한 뒤 출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약을 먹고 잠든 사이 꾸게 된 꿈이 너무 불길하더라고요. 어, 어머니, 아버지, 왜 그렇게 무섭게 앉아 계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제 꿈엔 오랜만에 부모님이 나오셨어요.
배경은 넷이 살던 시절의 옛집 거실이었고요. 그런데 왠지 두 분은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계시더군요. 그리곤 제가 말을 거니 갑자기 더 무서운 표정이 되어 이렇게 소리치시는 거예요. 재현아, 너 절대 오늘 우리 보러 오지 마라. 절대로 오지 마. 넌 이제 가장이잖아.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네 아버지 말씀 들어라 재현아. 절대 우리 보러 오면 안 된다. 절대 안 돼. 네가 오면 우리 눈에서 피눈물 난다. 절대 오지 마. 두 분은 당황한 제게 계속 오지 말라는 말만 반복하시더라고요. 그 소린 점점 메아리처럼 흐려졌고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된 전 수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내와 동생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했더니 표정이 어두워지며 벌초에 가는 일을 말리더라고요. 그냥 무시하기엔 너무 찜찜하지? 그냥 벌초 다음에 가. 아니면 내일 가든가. 뭐 꿈 같은 걸 너무 맹신해도 안 좋지만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도 안 좋은 법이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결국 전 벌초를 다음 날로 미루게 됐습니다. 어차피 몸도 계속 좋지 않았으니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그렇게 대충 죽을 먹고 다시 자고 일어나니 벌써 저녁이 다가오고 있더군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던 거예요. 몸도 많이 개운해진 것 같아 전 기지개를 켜며 거실로 나와 습관처럼 TV를 켰습니다. 그리곤 평소 챙겨보던 뉴스를 틀었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기사 내용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저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산소 있는데 아니야? 이리 좀 와봐. 저기서 산불이 났대. 뉴스에선 다른 것도 아닌 제 부모님 산소가 있는 산에 큰 불이 났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제 말을 듣고 아내 또한 깜짝 놀라며 달려오더군요. 뭐? 어머, 진짜 거기 갔네. 어머님 아버님 산소 근처에 난 불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계속 불이 퍼지고 있나 봐. 잠깐만, 더 자세한 기사 좀 찾아볼게. 맞네, 저기 부모님 계신 곳. 설마 진짜 부모님이 꿈에서 말씀하신 게 이것 때문이었나? 어머니랑 아버지가 진짜 날 살리려고 꿈에 나오신 거야? 아내와 전 뉴스를 보며 둘 다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만약 아무것도 모르고 그날 벌초를 하러 나갔다면 전 아마 그 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르니까요. 부모님 산소는 산에서도 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도 절 지켜주셨던 거예요. 뒤늦게 휠체어를 타고 나온 동생도 경악을 금치 못하더니 대뜸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엄마랑 아빠가 그래서 오빠 꿈에 다녀가신 건가 봐.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서도 우릴 지켜주고 계셨나 봐. 전 그날 혼자 부모님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며 가족들 몰래 많이도 울었습니다. 저와 동생만 남겨두고 하늘로 가신 두 분이 걱정이 많으셨구나. 그래서 항상 우릴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전 그런 두 분께 다짐 또 다짐했어요. 두 분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 정말 잘 지낼게요. 이번에 두 분이 구해주신 이 목숨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잘 살게요. 그리고 수진이도 제가 끝까지 잘 보살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날 전 그렇게 위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기묘한 일을 겪은 지도 벌써 꽤 시간이 흘렀네요. 얼마 전 추석을 지내며 그때 일이 생각나 전 이 사연을 적어보게 된 겁니다. 그때 다행히 부모님 산소엔 큰 피해가 없었지만 이후 전 아예 집에서 멀지 않은 낙골 땅으로 두 분을 옮겨서 모시고 있습니다. 산소를 정리한 뒤 화장을 거쳐 그곳으로 모신 거죠. 그 덕분에 이젠 동생도 한결 편하게 두 분을 찾아뵙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우린 처제도 함께 데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다행히 아직 정정하신데 그래도 연세가 있으니 몸이 정과 같진 않으세요. 그래서 처제와도 상의 끝에 우리가 처제를 데리고 살기로 한 거죠. 구축 아파트인 처가보단 제 동생에 맞춰 개조한 저희 집이
처제가 지내기에도 더 편했을 테니까요. 아낸 괜히 제게 미안해했는데 전 그런 말 말라고 아내를 안아줬어요. 당신도 내 동생 친동생처럼 챙겨주고 있잖아. 뭐 장인 장모님이 계시긴 하지만 나도 이젠 처제를 당신처럼 챙겨주고 싶었을 뿐이야. 이렇게 서로 위하고 도우면서 사는 게 진짜 가족 아니겠어? 그렇게 전 앞으로 아내와 두 여동생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잘 돌보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장인 장모님의 사위이자 아들로서 효도 또한 게을리하지 않으면서요. 제 부모님이 그러셨듯 그렇게 저 또한 한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기둥이 되어 살아가려고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전 부모님이 제 꿈에 나오셨던 일이 결코 우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엔 아직도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많잖아요. 전 그 미지의 힘 속에 그저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고 믿습니다. 부모님이 절 지켜주셨다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 사랑이 제 곁에 있다고 믿으니 세상을 더 씩씩하게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처럼 부모님 잃은 분들께 이런 말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전 길었던 이야기를 이제 마쳐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